네, 안녕하십니까. 박건배 기술사입니다. 한 5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하고 잠깐 여행 좀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교류의 발생과 그 표현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크기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즉,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크기에 대한 표현 방법 중에서 가장 전기인들이 선호하는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류의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교류, 즉 교류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는 발전기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얻어 쓰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게 단상 발전기가 되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삼상 발전기죠. 근데 발전기에는 자기장의 변화, 이게 그 전기 에너지는 결국 이 코일이라고 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코일. 우리 전자기학 시간에 보면 앞에서부터 쭉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일 1강부터 쭉 들으시면 잘 알게 될 거예요. 이 코일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겨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자석을 돌려줌으로써 전기가 발생하죠. 자, 그런 전기는 바로 이와 같은 교류 전기가 되게 됩니다. 전자기학 시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석을 돌리는 행위 자체가 이 코일이 봤을 때는 자기장이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장의 시간의 변화를 느껴서 이 자기장의 시간의 변화를 가지고 dt분의 d파이가 되죠. 정확하게 위상 관계를 보려면 마이너스까지 넣어서 정확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코일이 느낄 때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돌렸을 때는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기장의 변화. 그러면 이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이 유기기전력, 즉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이에는 위상차가 몇 도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90도가 발생하죠. 어차피 이제 미분 관계가 되면 90도 관계가 사인이면 코사인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90도 관계가 되죠. 그러면서도 이 자기장이 90도 앞서고 90도 앞에 있다는 게 90도 앞에 존재한다. 여기서 그 위상도 어디가 더 빠른지 그것도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석이 하나 있고 자석을 갖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방식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자개형이라고 이야기하죠. 회전자개형이라고. 대형 발전기를 만들 때는 다 회전자개형 발전기를 씁니다. 간혹 이제 자석이 밖에 서 있고, 그 전기자가, 즉 코일이 돌아가면서 발전하는 방식도 있죠. 그런 방식을 이제 회전전기자형 이렇게 부릅니다. 회전전기자형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이제 특수한 목적이나 아니면 소형 발전기에 일부 쓰이고 우리가 다루는 전력계통의 모든 발전기는 다 아래에 있는 자석이 돌아가는 타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기자형은 대형화식 타입에는 항상 회전기장을 쓴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회전기장을 들었습니다. 이게 단상 발전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코일을 갖다가 어차피 자석은 한 번 돌릴 텐데요. 자석은 어차피 한 번 돌릴 텐데 좀 아까워,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세 세트를 더 감았죠. 두 세트를 더 추가적으로 더 감았죠. 여기다가 두 세트를 더 감았죠. 하나. 이게 하나가 가면 이게 하나죠. 가면 되돌아온다. 이 반대 코일은 리턴 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되돌아온다 해서 리턴 코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 세트를 감아요. 이렇게 세 세트를 감는데 이렇게 한 세트 검정색 상, 그 다음에 빨간색 상, 그 다음에 파란색 상 이렇게 세 세트를 감게 되면 우리가 삼상 발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코일이 두 개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세 개. 이게 세 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삼상 발전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게 120도 간격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위상 차이를 내게 되죠. 똑같은 자석이 뭐 이렇게 서 있다가 여기 A상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기 만약에 자석이 이렇게 서 있었다. 여기서 서서 만드는 자기장 여기서부터 만들어 간다고 시작을 해봐요. 그 기전력을 만들어 간다고 시작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 갈 때 당연히 B상의 요 같은 지점, 같은 시작점은 B상이에요. B상은 여기 있으니까 자기장 이 사들 이렇게 돌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시작 시점이 120도 밀려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120도 뒤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여기 120도 뒤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120도 위상차가 나타나게 될. 그 다음에 C상은 또 그걸로부터 또 120도 뒤에 시작점을 만나게 될 거라고.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크기는 당연히 같겠고, 크기가 같다라는 것은 여기를 코일을 감을 때 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에너지 크기는 NA DT분의 D파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크기만 쓰면 뭐 여기다 마이너스까지 써볼까요? 이제 요거는 A상이든 B상이든 C상이든 똑같은 그 턴수로 감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상 평형 발전을 하기 때문에 크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위상만 몇 도씩 틀어져서 발전이 되냐면 120도씩 틀어져서 발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3상, 아주 심플하죠. 코일을 그 세 세트를 준비해 가지고 120도 간격으로 감아 놓고 120도 기하학적으로 110도가 되도록 감고, 그 다음에 돌려주기만 하면 위상이 서로 다른, 근데 그 위상이 서로 다른데 120도 간격으로 감아놨기 때문에 120도 위상차가 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3상 평형 발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기 똑같고 그 다음 위상이 120도씩 벌어져 있는 것 갖다가 3상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런 상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석 한번 돌려 가지고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갖다 더 얻는 그런 방식, 훨씬 더 이쪽이 좀 경제적으로 이득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방식이. 그죠? 자, 물론 이제 저런쪽으로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 3상 수준에서 아마 끝내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대용화 발전기가 되면 우리가 쓰는 발전기들은 대개 한 20kV 한 내외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18kV,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 22kV 이런 정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고전압이거든요. 고전압이기 때문에 어떤 절연, 회전하면서 어떤 절연을 갖다 맞춘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코일을 갖다 너무 많이 배치하는 것은 아마 절연 설계할 때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전자기학 부분을 조금 더 잘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교류예요. 이런 교류는 우리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직류는 뭐 안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그냥 표현 자체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A다 그러면 이게 10A잖아요. 이걸 두고 우리가 이 크기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뭐 할 방법이 있습니까? 다르게 한다는 게 좀 더 우스운 거죠. 그죠? 그냥 직류 10A야 그러면은 다 이걸 상상할 거라고, 이 그림을 상상할 거라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하고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직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류는 이것과 달리 그 크기를 갖다 계속 바꾸고 있죠. 시간에 따라 요게 타임이죠.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를 갖다 0A에서부터, 예를 들어 전류라고 그러면 전압이라면 0V부터 그 크기를 갖다 계속 바꾸고 있죠. 그 크기를 이렇게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어떤 이 표현인데, 이게 크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크기에 대한 표현인데, 뭐 어떻게 크기를 표현해 주는 게 좋겠냐 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제시한 거죠.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은 그 크기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높은 값이 이 전류의 또는 이 전압의 대표성 있는 값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 가장 큰 값으로. 그러려면 이제 이게 되겠죠. 꼭지값이 되겠죠. 이 값이 되겠죠. 꼭지값이 되겠죠. 이 값으로 대표값으로 표현하자. 자, 그 표현이 바로 이제 우리 최대값이죠. 최대값.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직관적인 표현 방법이고, 누구나 그 납득할 만한 표현 방법이죠. 근데 이것만 표현 방법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평균값이라는 표현 방법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균값이라는 거. 그러지 말고, 그 값이 뭐 한 주기만 보더라도, 여기서 몇 가지가 한 주기지 않습니까? 한 주기를 보더라도 그 값이 계속 바뀌는데, 가장 큰 값으로 하는 것보다는 평균치로 하자. 평균값으로 하자.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자. 평균을.
그것도 나름대로 좀 합리적이죠. 아, 그래, 그 맞다. 그것도 맞는 것 같다. 뭐,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아, 근데 그 평균치가 대표가 될 수도 있죠. 뭐, 쌈 잘하는 사람만 대표가 돼야 되냐. 그런 뭐 논리죠. 네, 평균치, 평균값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효값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평균값은 그냥 그 자체로 갖다가 평균을 했다는 거예요. 요 자체가 이제 수학적인 언어로 보면 이게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수학적인 언어로 보면 이게 평균값의 정리라고 있는데 이제 이게 평균의 의미예요. 다 더해요. 여기는 다 더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갖다가 다 더한다는 거예요. 다 더한 다음에 이걸 갖다 평균을 취한다. 이 여기에 있는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그 다 더하게 되면 이 값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다 더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면적이 그 플러스 면적 마이너스 면적이 같아져서 이제 그 다 더해버리면 0이 돼 버리거든요. 여기 값이 0이 돼 버리거든요. 0이 돼 버리면 평균을 구할 수가 없죠, 항상.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취해준 거예요. 절대값을 취해줬다는 것은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도 뭘로 만든다는 얘기가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평균을 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균값이 구해지겠죠. 근데 그랬더니 이 꼭지값에 비해서는 이 꼭지값을 이제 피크는 이제 IM이라고 이제 맥스값이라고 표현했고요. 요 값의 한 63.7% 정도 되더라. 요 평균값은 정연파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파형들 갖다 정연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발전기가 우리 정연파를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정연파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연파에 비해서는 한 63.7% 정도 되는 값이더라. 뭐 이런 거예요. 평균값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구해 보니까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효값의 표현이 있어요. 실효값은 뭐 유효한 값이다 아니면 RMS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유효값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에 대한 어떤 생각을 먼저 해보면요.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 직류가 있었겠죠. 그 전에 직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직류와 레벨을 같이 할 수 있는 값이 뭐냐, 교류의 표현이 뭐냐. 직류는 그 자체가 모두가 다 2라는 값이 되죠. 다. 적분하면 다 2라는 값이 돼. 근데 얘는 커졌다 작아졌다 또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항상 2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2라는 크기도 늘 크기가 바뀌고, 여기는 항상 뭐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요 면적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면적, 2라는 면적 기준으로 이게 에너지죠. 즉, 유효한 에너지 면적이 같은 레벨의 어떤 전류값이 뭐냐. 그러니까 1의 기준으로 따진 거죠. 2라는 양의 기준으로 따진 거죠. 그래서 직류값은 그 자체가 다 2라는 값이 되죠. 실제 1에 개입된 양이 되죠. 모두가 직류의 값과 같은 교류의 값 중에서 같은 에너지로 이라는 교류의 전류값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압이나 전류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값이 바로 실효값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게 표현이 됩니다. 수식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평균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평균이죠. 이게 평균이라고 했죠. 평균이란 표현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보면 이렇게 쫙 보면 평균이란 표현도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까지가 평균이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가 평균이죠. 여기가 평균이죠. 요거 그대로 그거에 또 제곱이 돼 있고요. 이게 평균에 이게 민이란 말이 평균이죠. 평균의 스퀘어 제곱이 돼 있고 거기다 뭐가 쓰여져 있어요? 그 빅식만 보면 루트가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의 스퀘어가 돼 있고 그게 루트가 씌워져 있어서 RMS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효값을 우리가 부르죠.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 값 중에서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값 중에서 그럼 전기인들이 가장 그 선호하는 값이 뭐냐?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뭐 표현하는 방법, 우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전류 10A 흐릅니다. 그러면 그냥 10A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교류인데도 10A라고 표현했잖아요. 분명히 최대값도 있고 평균값도 있고 실효값이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10A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류를 이야기하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전력계통은 교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A가 지금 흐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값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값 중에서. 그러니까 선호한 값으로 표현했겠죠. 자, 이 값이란 이야기죠. 가장 어렵게 표현된 값이 우리한테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따진다면 이 자체가 뭐예요? 가장 유효한 값, 실제 일에 개입된 값,
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켓 값이 뭐 가장 표현법으로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거를 쓰지 않고 가장 이 일에 개입될 유효한 양이 얼마이냐라는 그런 표현이 더 우리한테 더 그 합리적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시료값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료값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직류는 그 자체가 다 일하는 값이 되죠. 근데 교류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 값을 반복하기 때문에 적분을 해서 그 값과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1옴이라는 부하가 있다 그러면 1옴이라는 직류의 부하가 있다 그러면은 이때 실제 이제 일한 양을 보면 전류가 일한 양을 보면 I 제곱 R 우리 잘 아시죠? I 제곱 R P는 I 제곱 R 우리 잘 아시죠? 요거 갖고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게 그럼 와트가 되는 거죠. 1옴의 1옴의 전류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요 정도 전류가 흘렀다 70.7A라고 하는 전류가 이제 지금 여기에 지금 흘러간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70.7A가 흘러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그 유효하게 일한 양은 뭐냐면 70.7A 제곱에 1옴이다. 그러면 한 5,000W 정도가 되는 거죠. 약 5,000W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교류에 그러면 요 값과 똑같은 에너지가 하는 에너지로 일하는 전류는 어떤 전류냐고 봐보니까 이런 전류더라. 똑같은 에너지, 요양과 똑같은 에너지로 일하는 전류를 보니까 요거더라니까. 최대값은 앞에 있는 여기 표현은 교류의 표현 아직 그 배우지는 않지만 순시치 표현이죠. 여기가 최대값이 되죠. 예, 최대값이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 피크값 여기가 되죠. 여기가 100A라는 이야기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100A 이런 파형이라는 이야기죠. 요런 파형이라는 게 요것과 에너지가 똑같더란 이야기예요. 요거 에너지 양이 똑같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기다가 놓고 100A의 교류의 제곱 여기다가 아까 그 요 값에다가 제곱하고 그 다음에 그 R 하면 이게 각 전류에서의 그 시료값이 뭐냐면 그 파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다가 이제 한 주기 동안에 이제 적분을 해본 거죠. 그 값들을 각 파워들을 갖다 매 순간 그 값이 바뀌니까 거기다가 저항을 곱해가지고 각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적분한 거예요. 적분해서 그 값을 평균한 거죠.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실제 이제 파워 양이 되는 거예요. 유효한 양이 되는 것이죠. 유효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계산했더니 이제 요게 이제 5,002A, 5,002W 이게 똑같이 맞아지다는 얘기예요. 얼마일 때요? 100A일 때. 피크가 100A인 교류 파형으로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 이 5,002W가 되는 전류는 요거더라. 피크가 1,000A, 피크가 100A인 파형이 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놈하고 결국 같게 하는 전류는 얼마냐, 에너지 레벨이 같게 하는 이 전류는 얼마냐. 그래서 그게 찾은 거죠. 이게 뭐가 될 거냐 이야기죠. 어떤 전류가 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요 전류를 갖다 계산해 보면 R 나눠버리면 이꼴을 찍으면 여기는 뭐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저항은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상수가 되죠. 그래서 나눠서 없어져 버리면 이 IDC는 여기다가 스퀘어가 넘어가니까 이쪽에 되죠. T분의 1에 I의 AC의 자승에 DT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식이 나온 거죠. 에너지를 갖게 하는 그 전류값. 그러니까 직류에서 70.7A가 직류에서는 이 70.7A가 교류에 뭐랑 같더라. 에너지 레벨이 100A sin 오메가 t 요 놈과 결국 에너지 레벨이 같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서 한번 파형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거죠. 교류의 최대치가 100, 요 파형이죠. 100의 sin 오메가 t인 요 놈을 요 연산에서 한번 집어넣어 본 거죠. 각 전류에서 제곱을 하고 각 전류 이게 각 순간 파워들이잖아요. 파워 값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요 한 주기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동안 여기에 제곱을 해가지고 저항은 1옴을 곱하고요. 1옴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적분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파워들은 여기까지만 표현해 보면 요 파형이 나오겠죠. 요 파형들은 요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제곱이 됐으니까 이 플러스만 나오겠죠. 이쪽 마이너스가 나온 게 아니라 이쪽 다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제곱이 돼 버렸으니까 그놈을 갖다가 이제 다 적분하면 여기 면적이 이제 나란히 되면 여기가 다 채워지겠죠. 여기가 다 채워지면 지금 빨간색 면적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어떤 전류값을 계산했더니 요 면적과 똑같은 에너지가 되는 그 5000W가 되는 전류값을 봤더니 이게 직류로 따지면 70.7A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시료값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관계를 보니까 이 시료값은 이거의 피크 값이 얼마냐면 루트 2배가 돼. 정연파인 경우에 그러죠. 정연파인 경우에 피크인 경우에 루트 2배가 되더라.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계산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거 너무 어려우면 못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교류에서는 당연히 이 피크 값의 요 수치가 루트 2분의 1배 정도 수준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쉽게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자, 그리고 그 값이 시료값을 갖다가 주로 이제 쓰는 어떤 실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차단기의 명판입니다. 자, 차단기의 명판인데 여기가 V10이라는 차단기죠. 진공 차단기죠. 진공 차단기의 어떤 명판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지금 이 자료에 여기 명판의 사진을 갖다 그대로 찍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V12 사진이고 또 다른 아마 V10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전압의 단편이 24kV 이렇게 써있어요. 24kV 써있으니까 여기 24kV라고 써놓고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전격 전압인데 24kV는 요 값도 시료값입니다. 시료값. 이게 시료값입니다. 자, 50kV 얘도 이렇게 시료값입니다. 아무 말 없잖아요. 아무 말 없으면 시료값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요것은 이렇게 피크라고 써놨어요. 이게 최대치입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전격, 이건 주파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류 이야기는 630A겠죠. 이것도 시료값입니다. 명판을 표현할 때 시료값이라고 안 써놔도 이건 시료값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630A RMS인 거죠.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 12.5kA, 이것도 시료값이죠. 시료값이죠. 자, 그 다음에 언젠가 전자기학 시간에 전격 투입 전류에 대한 기계력을 아마 이야기할 때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요거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시료값이 아니라 피크값입니다. 여기는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이에요. 자, 그 대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최대값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값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료값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값을 갖다가 쓸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 값을 갖다 쓰자라고 우리가 전기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약속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값은 말 안 하면 시료값인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 명판에 크게 언급이 안 되더라도 아무 말 없으면 이 값들은 시료값이라고 여기는데, 만약 이 값을 갖다 최대값인 거를 나는 표현하고 싶어. 난 최대값을 그 자체로 그냥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 최대값인 걸 알려줘야 돼. 최대치 얼마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 그래서 최대치라면 여기다가 뭐 어떤 뭐 전류 무슨 전류 뭐 땡땡 전류 써놓고 여기다가 최대값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든지, 최대값으로서 뭐 얼마 암페어 이렇게 써주든지, 아니면 뭐 이게 뭐 너무 길어서 표현하기 어려우면 그냥 싫으면 여기다 단위에다도 이렇게라도 써주든지, 뭐 이렇게 써주면 더 좋고요. 피크 이렇게 써주면 더 좋고요. 암페어, RMS 이렇게, RMS는 이렇게 굳이 쓸 필요 없단 말이야. 안 써줘도 우리는 통상적으로 RMS라는 걸 안다. 그게 상식이니까. 우리가 정한 상식이니까. 근데 피크는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처럼 뭐 다 써주지 않더라도 피크 정도 이렇게 한 단어 정도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예의란 이야기죠. 예의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 방법이란 이야기죠. 메일을 쓰든지, 다른 사람한테 고객한테 메일을 쓰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그 메일을 쓰든지, 내가 피크 값으로 알려주고 싶으면 최대치 얼마다 이렇게 반드시, 전압도 최대치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뭐 전격 단시간 내조 이렇게 썼는데 12.5K라고 써, 12.5K라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12.5K 이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이게 RMS라는 얘기죠. 여기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류는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요. 최대값하고 평균값하고 시료값을 표현해요. 근데 가장 선호하는 표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 않더라도 우리는 전기인들은 시료값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229, 뭐 154, 뭐 345, 765 다 무슨 전압이라는 얘기예요? 시료값 전압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피크값인가 시료값인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아무 말 없이 표현했다는 건 다 시료값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 최대값이라는 것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으면 최대값이라는 걸 꼭 알려줘야 된다. 단위에서 알려주든지 아니면 앞에다 친절하게 써주든지. 우리는 뭐 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친절하게 되도록이면 뭐 헷갈리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근데 최대값도 잘 표현을 하죠. 어쨌든 최대값하고 시료값은 잘 표현해요. 어쨌든 아까 두 예에서 봤듯이 최대치 표현도 자주 쓰고 시료값 표현도 써요. 어쨌든 간에 교류에서는 특별히 뭐 최대값하고 시료치 간격이 루트 2배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시료치하고 루트 배를 두고 최대값에서 루트 2를 나누면은 뭐 시료값이 되는 거고, 거꾸로 여기서 곱해주면 여기는 나눠주면 되고, 곱해주면 여기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뭐 왔다리 갔다리 뭐 쓰는 것은 뭐 어렵잖아요. 근데 평균값 너는 뭐냐? 나는 한 번도 이 평균치라는 것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평균값 전류가 얼마고 평균값 전압이 얼마고를 잘 안 써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평균값은 통상적으로 전압 전류를 표현할 때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언제 이제 주로 쓰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다루면 유효전력 있지 않습니까? 유효전력은 무슨 전력이겠어요? 유효전력. 우리 유효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유효전력이라는 게 있죠. 자, 유효전력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균전력입니다. 유효전력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균전력이에요. 즉 평균값 전력이라는 거죠. 평균값을 이용한 전력, 평균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평균을 한번 썼죠. 에너지를 구할 때, 전력을 구할 때, 에너지 양을 구할 때 썼죠. 평균값을 썼죠. 전압과 전류를, 예를 들어서 전압이 이렇게 있죠. 전압이 있고, 만약에 이제 순저항 부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런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전압이 이거고 전류가 이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동상이고, 얘가 순저항 부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만약에 이제 전력을 구한다고 하면은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VT하고 IT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곱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순시전력이 되는 거예요. 순시전력. 뭐 요런 식이죠.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하겠네. 어쨌든 뭐 전압 전류가 위상이 같기 때문에 곱하면 이게 뭐 어차피 플러스니까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똑같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또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하는 양이 돼버리죠. 파워 입장에서 이게 순시 파워죠. 이게 순시 파워죠. 이 순시 파워를 갖다가 이제 우리 유효전력이라는 것을 유효한 값만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적분을 다 하죠. 한 주기 동안만, 이게 물론 여러 주기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주기만 하죠. 한 주기만 해서 이제 뽑아내죠. 그 값을.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적분하면 이제 이게 스케일이 업다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전력, 우리가 유효전력을 삼는 것은 이 값의 평균치로 삼습니다. 이 값의 평균치니까 아까 평균값 정리해서 이게 T분의 1로, 이게 아까 평균값 정리가 돼요. 아까 봤죠? 아까 평균값 구할 때.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유효전력은 이게 평균전력이에요. 그랬을 때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뭐가 나와요? VI,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여기 나왔으니까 그럼 무효전력은 무슨 값일까요? 무효전력은 무효전력은 어떤 값일까요? 무효전력은 평균값이 돼버리면 안 되죠. 자,
무효전력은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전압이 이렇게 요런 모양이다. 예, 그러면 이제 전류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완전 순무효전력만 나타날 때는 이제 이런 식이죠. 뭐 90도 차이가 나죠. 그럼 90도 차이, 전압과 전류가 90도 차이가 날 때 이제 순 이제 무효전력만 있는 게 뭐 L이나 순 뭐 L이나 C부하만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뭐냐면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뭐 잠깐만 보면 순시전력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가 VTIT 해봐요. VTIT 곱해보면 순시전력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곱해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구간이요. 이 구간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둘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항상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무효전력만 나타내는 그런 상황, 90도 정확하게 90도 벌어진 상황만 생각해 해보자는 얘기가, 순수하게 무효전력만 나타나는 상황을 표현해 본 거예요. 회로 상황에서 L이나 C부하에 대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적분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DT 곱해 가지고 적분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매 초마다 적분해 버리면 아주 짧은 간격을 둬 가지고 이렇게 적분해 버리면 어쨌든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스케일은 업다운 되겠죠. 어쨌든 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줄기 가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이쪽 면적하고 아래쪽 면적하고 같아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면적 적분하게 되면 이 자체가 0이 돼 버려요. 항상 0이 돼. 이게 크든 적든 이 값이 크든 적든과 무관하게 항상 그 값이 0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평균을 내버리면 당연히 0이 되겠죠, 맨날. 근데 평균을 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 양이 항상 같기 때문에 평균 내버리면 항상 0 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효전력은 평균값이 아니에요. 무효전력은 평균값이 아니야. 평균값이 아니야. 평균값이 아니야. 평균값이 아니야. 자, 무슨 값일까요? 무효전력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값이 이제 VI, 여기는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하죠. VI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순시치 무효전력에, 이 순시치 무효전력에 뭐가 되냐면 피크치가 됩니다. 피크값, 최대값이 됩니다. 그거 나중에 참조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제가 유효전력, 무효전력 할 때 뭐 필요하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여독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한번 좀 그래도 강의를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기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어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되게 사람을 좀 뭐라고 볼까요? 그냥 낮추어 보는 경향이 또 많거든요. 어떤 전문가들은.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 하는 거 좀 깔끔하게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